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심층 파헤쳐보는 경제의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금융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흥국생명 사태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에 두 명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영태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의 정지서 기자를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채권 시장, 금리 시장에 많은 진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흥국생명 사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 지난 1일이었죠. 흥국생명이 싱가포르 거래소에 다음과 같이 일주일 뒤에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후 흥국생명은 물론 한화생명이나 교보생명 같이 국내 보험사의 채권 가격이 급락했는데요. 투매 현상 때문에 단시간 내 호가가 급증한 겁니다. 네. 실제로 조기 상환권 미행사를 흥국생명이 공시하자마자 나흘 동안 시장에서는 신종자본증권 금리가 260bp나 상승했어요. 또 가격은 27.5%나 폭락했고요. 네. 이게 사실 국내에서 콜옵션 미행사 사례가 13년 만의 일입니다. 2009년에 네, 우리은행이 후순위 우리은행이, 후순위세를 한번 행사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흥국생명 더 나아가 국내 보험사의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실 흥국생명 사태를 이해를 하려면 콜옵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채권 시장에서는 콜옵션은 조기 상환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과 같이 영구채, 즉 만기가 긴 채권에서는 디폴트 값인 거예요. 그래서 영구채를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콜옵션 만기 도래일을 실질적인 만기로 인식하고 사들입니다. 30년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5년 만에 뭐 돈을 그렇죠. 돌려준다. 5년이든 10년이든 네. 콜옵션 조건이 붙어 있으면 예. 이때쯤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흥국생명이 이제 예기치 않게 조기 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던 그렇겠죠. 거죠. 네. 예. 맞아요. 당시에 이 뭐 제2의 레고랜드 아니냐라면서 맞아요. 막 언론도 네네. 막 이야기를 쏟아내고 예. 어쨌든 뭐 계획을 철회하고 일단은 뭐 예정대로 조기 상환을 하기로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흥국생명은 엿새 만에 기존 결정을 번복했고요. 그러니까 이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이 경색이 됐으니 여기다 흥국생명까지 더해지니까 예. 한국계 외화채 시장, 그러니까 코리안 페이퍼 시장으로 조달 불안이 확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흥국생명을 향한 비판도 또 거셌고요. 당연히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 흥국생명이 조기 상환에 성공하기까지는 사실 금융당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차환 발행이 어렵다 보니까 흥국생명이 발행한 환매 조건부 채권, 그러니까 이 RP를 시중 은행들이 사들여서 사실상 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렇군요. 조금 어렵긴 한데 흥국생명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어떤 측면에서 그런 지적이 나옵니까? 뭐 사실 당초에 이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던 거는 이 규제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RBC로 불리는 지급 여력 비율 때문인데요. 그 흥국생명은 차환 발행을 사실 하고 싶었지만 네. 최근 채권 시장 금리가 너무 높고 또 시장 수요가 없다 보니까 차환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새로 발행하려니까 네. 높은 금리를 발행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상환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본을 활용해야 되는데 네. 이 흥국생명 자본 규모가 2조 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 5억 달러, 그러니까 환해지를 고려하고 상환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6천억 원 정도가 조달 자본으로 빠지면 건전성 지표인 RBC가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력이 크게 낮아진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상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150% 수준의 RBC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흥국생명은 RBC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15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의 기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RBC를 지키려면 차마 상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RBC 규제가 곧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킥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전성 규제를 보험사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거 들여오면 이 기준이 150%가 아니라 그 밑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맞습니다. 아. 결국 이제 2달 뒤에 사라질 수 있는 규제 때문에 흥국생명 쇼크가 발생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만약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유예 조치를 했더라면 차라리 흥국생명이 일찌감치 조기 상환을 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한 당국의 대처 때문에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이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흥국생명의 대주주인 태광그룹의 책임을 묻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회장이 최대 주주인데요. 56.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족 지분까지 합치면 81.95%니까 사실상 개인 소유의 회사죠. 그렇죠. 예. 네, 이전 회장의 경우에는 지난 10여 년간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태광그룹 전반의 경영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흥국생명은 유상증자 같은 자본 확충도 기대하기가 어려웠고요. 예. 이번 사태로 일단 태광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연내 흥국생명의 자본을 확충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번복을 했으니까 채권 시장이 진정이 되는 건데 네네.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 내년에 콜옵션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규모가 3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뭐 이 사태보다 훨씬 많네요. 네, 하나생명을 시작으로 신한라이프, 메리츠화재 등 10여 곳의 보험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근데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관리가 굉장히 타이트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근에 지난 16일 하나생명은 내년 4월 만기가 돌아오는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 하고 대대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또 얼마 전 DB생명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간 변경을 통해서 이달 만기가 돌아온 3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으로 아예 연기했고요. 네. 또 최근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본성 증권의 조기 상환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IR이나 콜미팅 같은 걸 실시해서 투자자들에게 소통할 것을 재차 당부한 상태입니다. 빨리 좀 아까 얘기하는 새로운 킥스라는 새로운 도입을 그걸 해서 좀 수준을 좀 맞춰주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규제를 반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도 필요한 일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돌아봤을 때 뭐 많은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흥국생명의 잘못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관행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콜옵션 행사가 그렇다면 과연 지켜져야 하는 절대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흥국생명이 발행했던 신종 자본증권의 금리가 5%가 채 안 됐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 차환 발행을 위해서 시장에서 발행을 하려면 최근에는 한 10%, 최대 12% 정도의 금리를 주고 2배 이상의 발행을 돈이 또 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계약서상의 이자를 얹어주는 스텝업 조항에 따라서 2% 남짓의 추가 금리를 주고, 그러니까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7% 정도의 금리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벌금 2% 낼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하는 네, 뭐 네. 내가 2배나 주고 돈을 새로 찍어낼 그렇죠. 이유는 없다. 네, 이렇게. 실제로 최근에 해외에서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흥국생명의 잘못은 시장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로 소통하지 못하면서 지금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거죠. 개별 금융회사의 선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간과한 겁니다. 네. 또 바로잡아야 할 오해도 있는데요. 이 흥국생명 사태로 국내 보험사의 디폴트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태는 보험사가 아니라 채권 시장의 유동성 이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환이 아니라 차환을 못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 17이나 킥스처럼 내년에 도입되는 새로운 자본 규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사 재무 구조가 악화할 거야라고 상투적으로 전망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전망은
국고채 금리가 2% 시절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200bp에서 250bp가 더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금리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안 좋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개별사별로 유동성을 둘러싼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의 디폴트 가능성은 잘못된 오해로 보입니다. 좀 과도한 걱정은 좀 금물이다. 네, 그런- 흥국생명 사태 때문에 국내 보험 산업 전반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흥국생명 사태는 국내 사태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외국인 자본들이 많고 외국인 네, 투자가들이 이걸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한국 전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 재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채무 불이행 사태가 나온다. 네. 이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사실 그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도를 평가할 때도 신용 등급의 변화를 주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렇죠. 이제 시장 안에서는 재정 건정성이나 아니면은 상환 능력 저하의 시그널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신평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더 할 계획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사태 때문에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한국의 외화채를 기피할 수가 있었고 또 더불어 국내 기관들도 외화 자본성 증권에 대해서 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소영태 기자,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또 정지서 기자가 오늘 현장 취재한 내용들, 국내에서 취재한 내용들 준비하셔서 네. 저는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들 볼까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긍정적인 시각이랑 또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흥국생명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물, 그러니까 코리안 페이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찍어낸 그 페이퍼들이 가격 급락을 했었잖아요. 예. 이건 사실 아시아 채권 시장에도 좀 충격을 줬거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왜냐면은 홍콩 시장에서 AIA라는 유명한 글로벌 보험사가 있잖아요. 예, 예. 이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도 약간 텀블됐다, 그러니까 흔들렸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시아 보험사들 왜 이런 거지 하면서 약간 놀래키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이 코리안 페이퍼 어떻게 생각할까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에 계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다 들어보셨죠? 네. 글로벌 은행인데 여기에 글로벌 채권 전문가 헤드이신 카시크 루드라 씨를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 분위기를 좀 전했어요. 예. 저도 한국물에 대해서 신뢰가 좀 훼손되고 좀 기피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한국물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오히려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 거죠. 아, 원래 저희도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저가 매수다, 저가 매수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투자 시각에서 오히려 지금이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전했어요. 예. 그러니까 루드라 헤드가 하시는 말씀, 이제 평소에 원래 한국물에 투자를 하고 싶어 했다는 그런 투자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 그러니까 자산 다각화 수요, 아시아 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 포트폴리오에 중국 채권도 담고 한국 채권도 담고 다 담는데 이 포트폴리오에 중국 채권 비중이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예. 하고 자산을 좀 다각화하려고 또 한국 채권이 또 우량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우량하다 보니까 한국 채권을 좀 더 담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 타이밍에 약간 좀 더 가격이 좀 떨어졌으니까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 됐다. 예,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 부채가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비율이 좀 많이 줄어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업 부채 비율이 2015년 한 2분기쯤에 한 105% 이랬는데 올해 2분기에 한 91% 내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미상환 채권의 뭐 대부분이 다 A 플러스 이상이고 싱글 A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싱글 A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량한 자산으로 인식을 해왔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을 해왔던 거죠. 예. 살짝 기분이 나빠지긴 합니다. 이제 한국물 이 가격이 좀 싸졌어. 그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죠? 부정적인 뷰는 예. 없었습니까? 이게 또 투자자 시각에서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거나 증권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주가가 아니고 채권 가격이지만 아무튼 증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투자 시각에서는 기회다 싶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또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은 이게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는 거죠. 이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시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한국 경제도 악영향을 받아서 신용 등급이 또 나빠질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시티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 2년간 최소한 2년 동안 회사채 시장에서 스프레드, 그러니까 가산금리죠. 저희가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도
가산금 신용등급 때 가산금리 적용받듯이 스프레드가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다. 더 넓혀진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금융 불안이 이렇게 또 실물 경제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실물 경제로 번질 수도 있는데 네덜란드계 ING는 돈맥 경화가 경제 성장을 단기적으로 훼손하고 또 내년의 경제를 좀 드래그다운할 수 있다, 좀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 뭐 신용위기 이런 거는 안 오겠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금융 여건 자체가 자금 조달 여건 자체가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투자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사람을 뽑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돈을 사람들도 안 쓰게 되고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좀 둔화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또 약간의 가능성인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정부 대외 신인도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약간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정부 신용등급 매기는 제레미 주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최근에도 한국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직접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 정확하게 그 워딩 그 자체를 말씀드리면 매니저블하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관리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고 유동성 지원 등을 조처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기본 시나리오인데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은 이게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네. 단기 자금 시장이 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대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일단 관리 가능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예. 또 여기서 뭐 말을 막 잘못 전달하면 또 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관리는 가능하다. 예. 그러면서 한국 신용 등급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뭐 괜찮게 평가했고 조정하지도 않았고요.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의심되는 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이라든가 투자기관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예.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예. 그죠? 네,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 당국과 금융기관들이 단속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뢰도를 잃지 않는 탄탄한 재무구조와 구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뭐 금리 얘기, 채권 시장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재무 건전성과 관련해서 많이 좀 취재를 해주시고 또 많은 얘기를 가지고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지금까지 정지서 서영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될 이슈를 풀어보는 경제 언박싱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